예, 부동산 경제론 10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두 가지 용도가 경쟁하는 토지 서비스 시장 모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자, 이제 다시 주택 시장으로 옮겨가 가지고요. 장기 주택 공급 곡선 그리고 임대료 분양가 규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을 마찬가지로 공유해 놓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 번째 강의안이고 59쪽입니다. 장기 주택 공급 곡선과 임대료 분양가 규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장단기 주택 공급 곡선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장기 주택 공급 곡선을 도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뭐 엄밀한 방법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장기 주택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형태이다. 즉 다시 말해서 임대료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지는 않은 그런 곡선 형태이다. 라고 하는 건지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이런 그 장단기 주택 공급 곡선, 단기에서는 완전 비탄력적이고 장기에서는 탄력적인 그런 형태의 주택 공급 곡선들 가지고 임대료 규제의 효과 그리고 분양가 규제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했던 것들 살펴보면요. 뭐 비탄력적인 공급, 뭐 이게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공급 측면에 있어서 중요한 특성,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강조한 모형들을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국가 전체의 토지 부존량은 고정되어 있죠. 그렇긴 하지만 개별 용도의 토지량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또는 임지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해 가지고 주거용지나 상업용지, 공업용지로 이제 개발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농지 임지 대신 농지 임지는 이제 줄어들겠지만은 주거용지나 상업용지, 공장용지의 양은 늘어나는 거, 뭐 이런 것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택 같은 건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주택을 예를 들어서 이제 생각을 해 보는데요. 건설 활동을 통해 가지고 건물 스탁, 건물 재고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라든지 멸실이라든지 이런 현상들 때문에 건물 재고 또는 건물 스탁이 감소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감안하면 부동산의 공급 곡선은 수직선하고는 좀 다른 형태일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충분히 긴 기간을 상정해 가지고 주택의 공급 행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제 장기 주택 공급 곡선을 통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좀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 분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기 그 59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S0라고 하는 완전 비탄력적인 단기 주택 공급 곡선, 뭐 요걸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택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즉 임대료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임대료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또는 뭐 임대료가 높든지 낮든지 상관없이 주택의 공급량, 주택의 재고량은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택 수요 측면에서는 그 주택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러면은 그 수요 곡선, 수요에 참여하는 수요 측면에 참여하는 잠재적인 주택 수요자들 사이에 주택을 어떻게 배분할까라고 하는 것, 그것만 임대료가 결정을 한다,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충분히 긴 기간을 상정을 하는데요. 그리고 주택시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주택을 만드는데, 새로 건설하는데, 뭐 한 6개월, 뭐, 또는 뭐 1년, 뭐 이 정도의 짧은 기간이 소요가 될 수도 있지만은,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주택을, 그러니까 그 주택 개발 계획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걸 실행에 옮기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뭐 아파트 단지를 하나 만든다라고 하면 뭐 한 3년 내지 5년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하고 그리고 나서 완공을 해가지고 분양을 하기까지 생각해 보면은 3년 내지 5년, 뭐 심한 경우에는 뭐 한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충분히 긴 기간을 가정을 하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애초에는 단기 주택 공급 곡선이 S0로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의 형태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임대료는 R0였어요. 그때 그리고 이제 H0라고 하는 주택 공급량, 주택의 재고
장기적으로 쭉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럼 그 두 임대료와 주택 재고, 임대료 R0와 주택 재고 H0 한 점, 이 제로점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장기적인 주택 공급 곡선상의 한 점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웬일인지 몰라도 무슨 일인지 몰라요. 모르긴 하지만은 임대료가 높은 상태, R0가 아니라 그것보다 높은 R1으로 임대료가 상승하고 이 높아진 임대료가 쭉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주택의 공급량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라고 하면 신규 건설, 그리고 용도 전환 및 증개축,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뭐 이런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주택 공급량이 증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 이제 하나하나 차례차례 보시면요. 자, 일단은 신규 건설이, 그러니까 임대료가 R0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은 R1 수준에서 쭉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R1으로 상승하고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쭉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임대료가 높은 수준이니까 당연히 이제 주택의 가격도 높은 수준이 되겠죠. 높아지고 거기서 쭉 유지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높은 임대료 그리고 높은 주택 가격으로 인해서 주택 건설업자는 주택 건설하면 이윤이 증가될 수 있어요. 이윤이 예전보다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하려고 하고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해서 이 주택 시장에 공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건설 때문에 주택 공급량, 주택의 재고가 늘어날 수 주택 공급량, 주택의 재고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높은 임대료, 높은 가격이 쭉 지속되고 있다. 주택의 임대료가 높고 주택의 가격이 높은 상태로 쭉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다른 용도는 오르지 않았는데, 상승하지 않았는데 다른 용도의 건물들은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는데 주택의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용도로 상업용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용도로 쓰고 있던 건물을 주거용으로, 즉 주택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습니다. 용도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존의 주택들도 이제 주거 면적을 좀 확장시켜가지고 주택을 임대하면 그러면 더 많은 임대 수입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팔면 그러면 이제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졌으니까 더 높은 이득을, 더 큰 자본 이득 뭐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 주택들도 이제 주거 면적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증개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 전환, 다른 용도에서 주택으로 용도가 전환된다든지 또는 기존의 주택들을 증개축이 이루어진다든지 하면 이게 이제 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나는 게 되죠. 증가하는 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주택의 임대료가 R1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쭉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용도 전환, 증개축 등을 통해 가지고 또 주택의 공급량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세 번째로는 살펴볼 수 있는 게 기존의 노후주택하고 신축되는 주택의 가격 차이가 충분히 크다라고 하면 그때는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의 건물 넘어서서 도시 내 넓은 구역에 납부된 건물들을 집단적으로 허물고 새로 짓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 즉 주택의 재고가 늘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R1의 가격이 정말 장기간 쭉 유지가 되면 그때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신규 건설 그리고 용도 전환 및 증개축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택 스탁이 H1으로 증가하고 그리고 여기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쭉 머무른다라고 하면 그러면 R1의 임대료에서는 장기적으로 H1만큼 주택 공급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임대료가 R1이면 장기적인 주택 공급량은 H1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임대료와 그리고 이제 주택 공급량의 조화 그게 이제 이 원점으로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임대료가 충분히 긴 시간 동안 더 높은 임대료 R1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주택의 공급량이 H1까지 증가하고 또 여기서 쭉 머문다.
그러면 이 원점이 장기 주택 공급 곡선을 구성하는 하나의 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밀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임대료가 R0 수준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장기가 머물러 있다, 유지되고 있다 라고 하면 그때는 주택 공급량이 신규 건설, 용도 전환 및 증개축,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등을 통해 가지고 주택 공급량이 H1으로 증가하고 또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그냥 쭉 있다라고 하면 그 두 임대료와 주택 공급량 R1과 H1 그 조합 이 원점이 장기 주택 공급 곡선을 구성하는 하나의 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임대료가 더 낮은 수준, R0보다 더 낮은 수준이에요. R2라고 하는 수준으로 내려가 가지고 쭉 머문다. 그런 경우에 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이 오랜 동안 낮은 수준인 R2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노후화, 그리고 유기 및 철거, 용도 전환 뭐 이런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주택 공급량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주택이라든지 뭐 주택 외에 다른 건물들도 마찬가지죠. 정상적인 사용 환경에서도 서서히 노후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물리적인 수명이 다해가지고 더 이상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치기도 하죠. 그런 것을 갖다 이제 멸실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멸실이 이루어지면 멸실이 발생하면 당연히 주택 공급량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노후화가 이루어지면 자, 그 노후화를 막으려고 적극적으로 유지 보수 투자를 갖다가 실행에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노후화가 지연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노후화 되었던 걸 다시 예전의 상태, 그 이전의 상태로 역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주택 가격이 높을 땐 이렇게 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주택 가격이 높으면 주택 소유자가 유지 보수에 투자해 가지고 노후화를 지연시키는데요. 주택 가격이나 주택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하면 그때는 유지 보수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노후화가 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노후화가 어느 정도 진전돼 가지고 더 이상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주거 서비스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주택 소유자는 그 주택을 유기한다든지 또는 허물어 버릴 수 있습니다.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해요? 유기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하러 철거까지 해요?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철거를 하기 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재산세,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현실에서 실제로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허물어 버리면 재산세를 안 내도 되는데 그냥 가지고 있으면 철거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재산세를 계속 내야 돼요. 물론 뭐 굉장히 적겠죠. 그렇긴 하지만 적긴 하지만 재산세가 지속적으로 부과가 된다라고 하면 철거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유기, 철거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주택 공급량이 줄어드는 것, 주택 재고가 줄어드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택의 임대료가 충분히 낮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주택의 가격이 낮다라고 하면 다른 용도의 건물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주택의 가격만 낮아졌다라고 하면 그때는 주택으로 이용하는 것 대신에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업무용으로 그러니까 주거용이 아닌 그 건물을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다 이용을 한다든지 뭐 상가로 전환을 시킨다든지 그러니까 상업용으로 전환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주택가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냥 주변에 다 주택만 있는데 근데 뜬금없이 어떤 하나의 한 동의 주택만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살펴볼 수 있죠. 굉장히까지는 않지만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택을 이렇게 어떤 조그마한 기업 같으면 사옥으로 전환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말 사무실로 이용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제가 살고 있는 주택 가에도 꽤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정말 조그만 가게, 뭐 카페라든지 뭐 이런 걸로 전환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주택의 임대료가 낮아서 주택 가격이 다른 용도의 건물에 비해 낮다라고 하면 그때는 주택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해가지고 용도를 전환해가지고 이제 활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R2의 가격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료, R2라는 임대료가 장기간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노후화, 그리고 유기 및 멸실, 그리고 용도 전환,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주택 공급량, 주택 재고가 감소를 하게 되고요. H2까지 감소를 하는데 근데 여기까지 감소하고서는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쭉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가 되겠어요? R2의 임대료에서는 주택 공급량이 H2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겠구나. 즉 다시 말해서 R2라는 임대료에서 장기 주택 공급량은 H1, 죄송합니다. H2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 R2와 그때의 장기적인 주택 공급량 H2, 요거를 E2점으로, E2점이라는 한 점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E2점도 장기 주택 공급 곡선상의 한 점이겠구나라고 이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E0점, 그리고 E1점, 그리고 E2점, 이 세 점이 장기 주택 공급 곡선을 구성하는 점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런 점들을 갖다가 많이 찾아낼 수도 있겠죠. 실제 현실에서 정말 임대료를 R0보다 조금 높은 수준, 더 많이 높은 수준, 더더욱 많이 높은 수준, 또는 R0보다 조금 낮은 수준, 더 낮은 수준, 더 낮은 수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실험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냥 정말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임대료가 R1으로 상승하고, 그러니까 R0가 아니라 R1으로 상승하고 장기간 쭉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정말 주택 건설 업체들이 신규 건설하는 양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기존의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던 건물들을 주택으로, 즉 주거용으로 용도 전환하고, 그러면서 또 기존의 주택들 증개축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그 집단적으로 헐고 새로 짓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주택의 공급량이 뭐 H1으로다가 늘어나고 증가하고, 그리고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쭉 유지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 원점이라고 하는 장기주택 공급 곡선상의 한 점 또 찾아낼 수 있다. 요거 이제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뭔 일인지 모르지만 임대료가 R2 수준으로 낮아지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쭉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그 노후화에 따른 멸실, 그리고 유기 및 철거, 그리고 이제 그 주택을 다른 용도, 뭐 상업용이나 업무용, 뭐 또는 어떤 경우에는 그 공업용으로, 산업용으로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도 전환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소리는 이제 주택의 공급량, 주택의 재고가 줄어든다는 소리고, 감소한다는 소리고, 그래서 H2라고 하는 요만큼으로 이제 주택 공급량이 감소하고 이 상태에서 또 쭉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R2와 H2라고 하는 그 R2와 H2를 한 점, E2점으로 이제 그 표현을 해볼 수 있고, 이 E2점이 장기 공급 곡선상의 한 점이다. 장기 공급 곡선을 이루는, 구성하는 한 점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종합해가지고 설명해 보면은, 자, 애초에는 단기 주택 공급 곡선이 수직선인 형태의 단기 주택 공급 곡선이 S0라고 하는 형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임대료가 R0일 때 어찌됐든 주택의 공급량이 H0였죠. 근데 임대료가 상승하고요. R1으로 상승하고, 그래서 주택 공급량이 H1으로 증가하면 그 소리는 주택 공급 곡선이 S0에서 S1으로 이동을 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쭉쭉 수직선인 단기 주택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쭉쭉쭉쭉 죄송합니다. 오른쪽 이쪽이겠네요. 여러분들 보시기엔. 그래서 쭉쭉쭉쭉 이렇게 움직인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S1까지 움직이고 더 이상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질 않으니까요. H1에서 쭉 머무니까 요게 이제 그 임대료가 R1일 때의
그때 이제 단기 공급 곡선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R1이어가지고 주택 공급량이 H1으로 증가하고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니까 그 H1에서 수직선의 형태, 이게 이제 단기 공급 곡선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임대료가 좀 낮은 수준 R2로 낮아지고 쭉 유지가 되면 그때는 이 단기 공급 곡선 S0가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H2라고 하는 주택 공급량, 이게 장기적인 주택 공급량, R2라는 수준에서, R2라는 임대료 수준에서 장기적인 주택 공급량이 H2가 되면 그때 단기적인 주택 공급 곡선은 S2가 된다. 그리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이런 점들, E0점, E1점, E2점, 이런 점들을 쭉 찾아내가지고 이 그래프에다 평면에다 표시해 보면 점들로 이제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점들이 쭉 연결돼서 하나의 궤적을 이루고 그놈이 바로 장기 주택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주택 공급 곡선은 이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우상향하는 형태이다. 그래서 임대료가 낮을 때는 장기적인 주택 공급량도 낮은 수준이고, 임대료가 높을 때는 그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택 공급량이 높은 수준이다, 많은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주택 공급 곡선 장기에 있어서는 우상향하는 형태이다. 자, 비록 단기에 있어서는 주택 공급 곡선이 수직선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이게 시간이 흘러가지고가 아니라요. 긴 기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그때는 임대료에 따라 가지고 주택 공급량이 변화하는,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그래서 우상향하는 장기 공급 곡선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장기 주택 공급 곡선 우상향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것하고 수직선인 공급 곡선은 당연히 이제 탄력성의 정도가 다르죠. 그래서 수직선인 공급 곡선은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 여기서 이제 주택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이 될 텐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낮죠. 0이죠, 0. 수직선일 때는. 근데 이제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주택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 그러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그래도 0보다는 크다라는 소리예요. 0은 아니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때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공급 곡선의 수직선이냐 또는 우상향하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증가한다든지 소득이 증가한다든지 주택 금융이 발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주택 수요가 증가가 되거든요. 주택 수요가 더 커집니다. 즉 주택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외생적인 충격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동일한 크기의 수요 충격이다라고 하더라도 가격 상승, 임대료 상승은 주택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더 크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어요. 강의 한 23쪽의 그림 가지고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주택 공급이 탄력적이라고 하면 그때는 주택 가격, 주택 임대료의 상승에 따라 공급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그만큼 가격 상승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소리예요. 주택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는 가격 상승에 그 공급 측면의 대응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가격이 꽤 높이, 임대료가 꽤 높이 상승을 하는데 주택 공급이 탄력적이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탄력적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동일한 크기의 수요 충격에 따라 가지고 가격 또는 임대료가 아주 많이 상승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장기 주택 공급의 탄력성, 장기 주택 공급 곡선이 우상향한다라고 했으니까 탄력성이 0이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0보다 크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 장기 주택 공급의 탄력성은 어떤 것들의 영향을 받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그게 한 3가지 정도, 4가지네요. 4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3가지인데? 예, 3가지예요. 3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주택을 새로 만들어낸다, 신규로 건설한다라고 하는 것은 택지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것도 택지가 적절한 가격일 때 이제 가능하겠죠. 택지가 충분히 없거나 또는 택지 가격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면 그런 택지 매입을 해가지고 새로운 주택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을 때 이윤이 생길까? 플러스의 이윤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이 발생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도시 외곽에 가용 토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면, 그렇지 못할 때보다
오히려 주택 공급의 탄력성이 높게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 토지, 그러니까 택지가 많아요. 택지로 이용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거기다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토지가 많다라고 하면은 그게 적을 때보다는 많을 때 정말 주택 공급량을 쉽게 늘릴 수 있겠죠.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주택 공급량을 장기적으로 쉽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의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택지 공급이라고 하는 거, 주택을 만들어낼 거기에다가 이제 주택이든 아니면 상업용 건물이든 업무용 건물이든 뭐 공장용 건물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제 택지죠. 근데 택지 공급은 토지 개발과 이용을 제약하는 규제의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규제가 굉장히 적다라고 하면 택지 공급이 쉽게 이루어지는데, 규제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하면 택지 공급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즉 토지 개발 및 이용과 관련된 규제가 강하면, 그러면 임대료가 상승한다라고 해도 주택 공급량을 장기적으로 쉽게 늘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공급이 비탄력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규제가 정말 약하다, 규제가 적다라고 하면 그때는 주택 공급이 탄력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규제, 즉 건물의 용도 전환, 증개축,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이런 주택과 관련된 대부분의 행위도 관련 규제에 의해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행위 관련 규제의 강도라고 하는 것도, 정도라고 하는 것도 주택 공급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아까 건물의 용도 전환, 이거는 뭐 임대료가 충분히 높을 때, 충분히 낮을 때, 그때 이제 다른 용도에서 주택으로 전환이 된다든지, 주택에서 다른 용도로 전환이 된다든지 할 수 있죠. 근데 그 용도 전환을 막는 규제가 있다라고 하면, 용도 전환을 어렵게 하는 그런 규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용도 전환이 정말 있을 수 없고, 용도 전환이 적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공급량이 정말 상당히 많이 또는 상당히 적게 이렇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택 공급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고요. 증개축도 아까 임대료 높을 때, 임대료가 정말 높아서 쭉 유지가 되면, 임대료가 R1으로 높아서 쭉 유지가 되면 증개축을 통해서 또 주택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증개축을 막는 규제가 강하다 라고 하면은, 증개축과 관련된 규제가 강하다라고 하면 증개축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규제도 강화시킬 수도 있고 완화시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규제가 강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임대료가 높은 수준 R1에 머무를 때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량 증가가 쉽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쳐요. 마지막으로 생산 요소의 가격, 그 다음에 기술 수준, 이런 변수들도 주택 공급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장기 주택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 형태이다라고 하는 걸 찾아봤고요. 그러면 그 우상향한 형태인데 얼마만큼 우상향할까, 즉 얼마만큼 평선에 가까울까, 수직선에 가까울까, 즉 주택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 그냥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도시 외곽에 가용 토지가 충분한지, 그 다음에 토지 개발과 이용을 제약하는 규제, 또는 뭐 용도 전환, 증개축,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행위 관련 규제, 이런 것들의 정도, 또 주택 공급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고, 마지막으로 생산 요소 가격, 기술 등의 변수들도 주택 공급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수직선에 가까운 장기 주택 공급 곡선이 수직선에 가까운지 수평선에 가까운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내용을 나가지는 못했어요. 한 뭐 2가지 조그만 주제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살펴본 거, 단기 주택 공급 곡선은 수직선의 형태이지만 장기 주택 공급 곡선은 그게 아니라 우상향하는 형태이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11주차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 정말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